처음 본 여인을 도운 나그네. 옛날에 어느 나그네가 정처 없이 길을 거닐다가 산속 작은 마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지요. 울음소리를 따라가 보니 작은 초가집에서 여인이 엎드려 통곡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그네가 조심스레 다가가 그녀에게 몇 마디 말을 건네자 그녀는 더욱 구슬프게 울었지요. 거듭 우는 이유를 묻자 그녀는 후회를 뿌리치지 못하고 사연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제 친정은 원래 무척 가난했습니다.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뒤 이 마을로 시집을 오게 되었지요. 그런데 남편이 병이 들어 그만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병을 치료할 때 돈이 없어 이 마을의 장씨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그래도 돈이 또 모자라 땡중에게서 돈을 빌렸지요. 그런데 빚을 못 갚자 그들은 날마다 집에 와서 빚 독촉을 해대고 급기야 입에도 담지 못할 말로 저를 욕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자기들 수청을 들면 모든 빚을 탕감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 그런 치욕스러운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수청을 들지 않으면 궁지로 몰아넣겠다고 합니다. 나그네는 그녀의 말을 듣고 분노를 억지로 사기면서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건네주었습니다. 이제 그놈들에게 응징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잘 들으십시오. 나그네는 방법을 알려주고는 돌아갔지요. 다음날 장씨가 빚을 독촉하러 왔다가 그녀의 아리따운 얼굴을 보고 그녀를 자기 쪽으로 잡아당겼습니다. 그녀가 그를 밀쳐내며 말하였지요. 오랫동안 돈을 갚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당신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오늘 밤 다시 오십시오. 오실 때에는 담뱃대로 문 앞에 섬도를 3번 치세요. 그럼 제가 문을 열어드리지요. 하지만 절대로 이 말을 누설하지 마십시오. 그럴 경우 우리 둘 다 이곳에서 고개를 들고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장 씨는 그녀의 말에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겨우 애써 마음을 다잡고 집으로 돌아갔지요. 장 씨가 돌아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땡중이 찾아왔습니다. 여인이 말하였지요. 오랫동안 돈을 갚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당신 말을 따르기로 했어요. 오늘 밤 다시 오십시오. 오실 때에는 문 앞에 섬돌을 옆으로 옮겨놓고 거기 꿇어 앉아 계세요. 그럼 제가 문을 열어드리지요. 만약 발각되면 제가 당신에게 들어오라고 고함을 치겠어요.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소리를 내어서는 안 됩니다. 땡중은 여인의 말을 듣고 기뻐하며 돌아갔습니다. 땡중은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살금살금 그녀의 집 대문으로 가 앞 섬돌을 옮기고는 그 자리에 앉아서 문을 열어주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얼마 뒤 캄캄한 밤중에 장씨가 담뱃대를 들고 문 앞에 도착해서는 두리번 거리며 대문 앞 섬돌을 찾았지요. 그리곤 담뱃대로 그 위를 쳤습니다. 땡중은 누군가 자기 쪽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알았지만 소리를 내지를 수는 없었지요. 세상에 소문이 날까 두려워 그는 누군가가 자기 머리를 쳐도 입도 뻥끗하지 못했습니다. 장씨는 땡중이 그곳에 와 있으리라곤 생각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딪히는 소리가 전과 달랐지만
그녀를 생각하는 마음에 이상히 여기지 않고 준비해온 담뱃대로 그 섬돌을 힘껏 2번 내리쳤습니다. 머리를 맞은 땡중은 하늘이 노래지는 고통을 참을 수가 없어서 머리를 감싸쥐고 걸음아 날 살려라며 주랭랑을 쳤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머리의 혹은 사라질 줄 몰랐지요. 장씨 역시 그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섬돌이 날뛰는 것을 보고는 혼비백산하여 귀신이야를 연발했습니다. 이리 넘어지고 저리 치이며 집으로 도망친 장씨는 얼이 빠져 반년이 훨씬 지나고 나서야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나이 어린 장수. 옛날 신라의 수도 어딘가에서 20살도 채 안 되는 젊은 남자들이 검술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화랑도에 속한 낭도들이었지요. 화랑도란 신라의 청소년들이 몸과 마음을 단련하는 단체였습니다. 곧 전쟁이 시작될 상황이라 검술 연습을 하는 화랑들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욱 진지하였지요. 검술 연습을 마친 화랑들이 쉬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풍월주 사다함님은 어디 가셨지? 궁궐에 가셨어. 진흥대왕님을 만나러. 풍월주란 화랑도를 이끄는 지도자를 말합니다. 사다함은 화랑도가 생긴 후에 5번째 풍월주였습니다. 바로 그때 쉬고 있는 화랑도 중 하나가 걱정스런 얼굴로 궁궐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무관랑, 낭도들 중 사다함과 가장 친한 사이였지요. 그는 사다함 때문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사다함이 얼마 전 그에게 이런 말을 하였지요. 이사부 장군이 이끄는 신라군이 대가야를 칠 준비를 하고 있어. 나는 이번 전투에 낭도들을 이끌고 선봉에 서고 싶어. 무관랑은 두려운 생각을 떨치려고 고개를 흔들었지요. 그때 궁궐에서는 진흥왕이 머리를 숙인 사다함에게 물었습니다. 네 나이가 이제 몇이냐? 16이옵니다. 아직 어리군. 이번 대가야 정벌은 이찬 이사부가 지휘하는 병사들이 맡을 것이다. 화랑도는 훗날 다른 기회에 참전토록 하라. 저희 화랑도는 비록 전투 경험은 적사오나 전쟁터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는 높은 기상이 있습니다. 어린 저희가 선두에 서면 신라군의 사기는 더욱 올라 대가야를 정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흥왕은 사다함의 말에 고개를 끄덕끄덕했습니다. 그래도 진흥왕은 여전히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지요. 진흥왕은 한참을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화랑도의 출전을 허락하마 풍월주 사다함을 장수로 임명한다. 사다함은 이찬 이사부를 도와 대가야 정벌에 나서도록 하라. 승리로 대왕님의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이날 사다함은 부대를 총지휘할 이찬 이사부를 만났습니다. 이찬은 신라에서 2번째로 높은 벼슬이었지요. 이찬 이사부는 신라의 영웅이었습니다. 이사부가 사다함에게 말하였지요. 대왕께서 출전을 허락하셨으니 내 너를 데리고 가마. 하지만 명심하거라. 용기 있게 싸우되 무모하게 싸우지는 말거라. 싸워서 이기는 것에도 여러 방법이 있지. 가장 좋은 방법은 싸우지 않고 적을 이기는 방법이다. 많은 피를 흘리고 이기는 것은 가장 나쁜 승리이지.
명심하겠습니다. 562년 9월 이사부가 이끄는 신라군과 사다함이 이끄는 화랑도는 왕경을 떠나 대가야의 수도인 고령을 향해 떠났습니다. 사다함이 이끄는 화랑도 병사는 1000여 명이었지요. 원정을 떠나는 병사들은 대가야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가야는 만만치 않은 나라야. 금관 가야는 우리 신라의 공격이 겁나 먼저 항복했지. 그런데도 대가야는 끄떡하지 않고 있어. 대가야에선 철이 많이 난데 그래서 병사들의 칼과 창이 무척 강하다는군. 이때 한 병사가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화랑도들은 왜 이번 전쟁에 나선 거야? 참전시켜달라고 왕에게 졸랐다지. 저런 애송이들이 전쟁에 대해 뭘 안다고. 며칠을 행군한 신라 군대가 마침내 대가야성 입구인 망산고개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고개에서 대가야성까지는 아주 가까운 거리였지요. 이사부가 사다함을 불렀습니다. 우린 기습 공격을 할 것이야. 화랑도가 선두에 나서거라. 신라 기병 4000명이 뒤를 따를 것이야. 명령을 받은 사다함은 말 등을 때리며 선두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 뒤를 무관랑이 따랐지요. 선두에 도착한 사다함이 화랑도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선두에 설 것이다. 공격 명령을 내리면 돌진의 고개를 넘거라. 고개를 내려갈 때에는 창과 칼을 높이 들고 고함을 지르며 돌진하라. 화랑과 병사들은 칼과 창을 하늘로 높이 쳐들며 소리쳤습니다. 풍월주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사다함은 지휘관을 상징하는 깃발을 말 안장 위에 꽂고 칼을 들었습니다. 화랑도와 신라 기병이 탄 말이 일제히 고개를 향해 올라갔지요. 번개처럼 사다함이 칼을 들고 고개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무관랑과 화랑도들도 그 뒤를 따랐지요. 성으로 쳐들어오는 신라군을 바라보던 대가야왕 도설체는 신라군의 거침없는 기세에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대가야 병사들도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지요. 활을 쥔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사다함과 화랑도들은 성을 향해 화살 공격을 퍼부었지요. 불화살도 날렸습니다. 일부 화랑들은 성문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겁을 먹은 대가야 병사들은 저항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했습니다. 신라의 기습 공격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지요. 백성들과 병사들은 성 뒷문으로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문을 뚫었다. 성 안으로 진격하라. 신라 병사들이 말을 앞세우고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신라군은 저녁 무렵 성을 완전히 점령할 수 있었지요. 왕은 포로가 되었고 5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대가야는 신라의 차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전투가 끝난 뒤 신라 병사들은 그 누구도 화랑도들을 애송이라고 놀리지 않았습니다. 사다함, 너는 대가야 정복에 큰 공을 세웠다. 상으로 포로 300명을 주겠다. 너희 노비로 삼도록 하라. 이사부가 사다함에게 말했습니다. 상을 주는 것은 감사하오나 저는 그들을 노비로 삼지 않을 것입니다. 대가야 사람들도 이젠 신라의 백성이옵니다. 전쟁에 졌다 하여 그들을 노비로 삼는다면 그들은 신라를 평생 원망할 것입니다. 저는 상으로 주신 포로 300명을 그냥 평민으로 살게 하겠사오니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사부는 사다함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진흥왕이 사다함에게 상을 주었지요.
왕경 근처에 있는 땅을 준 것입니다. 사다음은 궁궐에서 나온 뒤 무간랑을 불렀습니다. 대왕께서 땅을 상으로 주셨어. 나는 진골 출신으로 우리 가문의 땅은 넉넉하지. 화랑도 중 부모가 농사지을 땅이 필요한 자가 있는지 알아보거라. 그들에게 땅을 골고루 나눠주도록 하라. 며칠 후 사다함은 오솔길을 걸으며 지친 몸을 달랬습니다. 뒤따르던 무간랑이 물었지요. 왕경의 모든 사람들이 풍월주의 행동을 높이 사고 있습니다. 부질없구나. 평소 생각대로 실천했을 뿐이다. 무간랑은 사다함의 인성에 크게 감탄하며 사다함과 벗이 된 게 다시 한번 뿌듯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간랑이 병으로 죽어버린 것이었지요. 사다함은 제 몸의 반쪽을 잃은 듯한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친구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었지요. 결국 사다함도 무간랑이 죽은 지 7일 후 죽고 말았습니다. 그가 세상에 산 기간은 17년에 불과하지만 그는 죽은 후에도 사람들에게 영원히 살아있는 꽃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름을 되찾은 정자. 망원동에 망원정이란 정자가 있었습니다. 망원정은 세종의형 효령대군의 별장이었던 정자였지요. 효령대군이 별장을 지은 것은 세종 6년 때의 일입니다. 효령대군은 동생 세종 임금은 물론 마음이 맞는 문신들과 이곳에서 시를 지으며 함께 어울렸지요. 이 정자는 망원정이라고 불리기 전에 희우정이라는 이름을 먼저 얻었습니다. 희우정이란 세종 임금이 지어준 이름이랍니다. 세종 7년 때의 일입니다. 농사철이 가까웠지만 계속되는 가뭄으로 물이 모자라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었지요. 농부들의 걱정이 태산 같은 것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세종의 마음도 편치 않았지요. 망원동 일대를 살피러 나왔던 임금은 울적한 기분을 달랠 겸 효령대군이 머물고 있는 정자로 갔습니다. 효령대군과 세종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요즘 비가 오지 않아 걱정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세종의 마음을 알기라도 하듯이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비가 내리지 않는가? 백성을 사랑하는 전하의 마음을 알고 하늘이 이렇게 비를 내려주는가 봅니다. 효령대군이 감격하여 말하였지요. 세종 임금은 즉석에서 기쁨의 비라는 의미로 이 정자 이름을 기쁠희, 비우자를 써서 희우정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희우정은 성종 임금의 형인 월산대군이 머무는 정자가 되었습니다. 성종 15년 월산대군은 정자를 크게 수리하고 이름을 망원정으로 고쳤습니다. 이 정자에 앉으면 산과 강의 아름다운 경치를 잘 볼 수 있다는 뜻에서였지요. 성종은 세종과 마찬가지로 이곳에 올라 백성들의 농사일도 살피고 문신들과 함께 시를 읽기도 했습니다. 임금이 망원정에 거동할 때에 수행 중신들에게 시를 지어 바치도록 하여 우승자에게는 활 한 장씩을 하사하기도 하였지요. 하지만 얼마 뒤 연산군이 세력을 잡히게 되면서부터 망원정 일대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폭군이었던 연산군은 정치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경치 좋은 곳을 찾아다니며 향락에 젖은 생활만을 좋아하였습니다. 연산군은 지금 고양군 일대를 자신의 사냥터로 정하였지요.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내쫓았습니다. 사냥에 방해가 되니 모두 내쫓거라. 마마,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하지만 연산군은 자신의 말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귀양 보내거나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그러자 연산군 주위에는 아첨꾼들만 남게 되었지요. 그들은 연산군의 비위를 맞추며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했습니다. 연산군은 그곳에 사는 백성들을 다 내쫓고 자신의 시중을 드는 별감과 내시들을 위해 집을 지어주었습니다. 아첨꾼들은 연산군을 더욱 부추겼지요. 마마, 망원정을 헐고 더 큰 정자를 짓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연산군은 망원정을 화려한 정자로 다시 확장하고 이름도 수려정으로 고쳤습니다. 하지만 2달 뒤 영산군은 중종 반정으로 왕위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이 정자는 다시 망원정이라는 이름을 되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장가 못 간 훈장님과 과부. 옛날 어느 마을에 호라비로 사는 서당 훈장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호라비로 살다 보니 온 몸에 군기가 좌르르 흘렀지요. 장난기 많은 학동들이 그 모양을 보고서 훈장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장가 한번 가지 않으실래요? 장가라니? 장가 가시라고요. 누구에게 장가를 가란 말이냐? 옆집 사는 과부 아주머니가 선생님이랑 아주 딱이에요. 그런 소릴랑 하지 말거라. 에이, 좋으시면서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눈 딱 감고서 우리 말대로 한번 해보셔요. 그러자 싫다던 훈장이 은근히 솔깃한 티를 내었지요. 대체 어쩌란 말이냐? 그냥 우리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어느 날 학동들은 아침 일찍 과부 집을 찾아가서 떠들기 시작하였지요. 아주머니, 우리 선생님 여기 계시지요? 선생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아니, 너희 선생님이 왜 여기에 온단 말이야?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어서 가거라. 에이, 안방에 계실 텐데. 학동들은 다음 날도 또 과부 집을 찾아가서 떠들었지요. 아주머니, 아내 선생님 계시지요? 어서 우리 선생님을 보내주셔요. 아니, 이놈들이? 과부가 쫓아 나오려고 하자 아이들은 우르르 도망을 쳤습니다. 그 다음날 학동들은 동이채 트지도 않은 새벽에 일찌감치 과부의 집을 찾아갔지요. 선생님, 우리 왔어요. 나와 보셔요. 아주머니, 선생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이놈들! 과부는 속옷 바람으로 뛰어나와서 작대기를 들고 아이들을 쫓아오기 시작하였지요. 아이들이 잡힐 듯 말 듯 도망가면서 떠들었습니다. 에이, 선생님 찾으러 간 건데. 선생님이랑 매일 같이 자면서 정말 이 녀석들이 입 다물지 못해. 그 소란에 사람들이 모두 모여들었지요. 아니, 왜 그런데? 글쎄 이놈들이 엉뚱한 소리를 하잖아요. 그러자 아이들이 말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매일 이 아주머니 집에서 잔대요. 그래서 선생님을 찾으러 갔지요. 그러자 과부는 화가 나서 소리를 쳤습니다. 이놈들, 그럼 어디 한번 우리 집에 가보자. 그래요? 가봐요. 과부는 동네 사람들과 아이들을 이끌고 제 집으로 갔습니다. 가서 방문을 활짝 열어 젖혔지요. 누가 있는지 보거라.
그러자 과부가 자고 나온 이불 속에서 서당 훈장이 속옷 바람으로 나오는 것이었지요. 왜 이리 시끄러워? 잠을 못 자겠네. 뜻밖의 일에 과부는 깜짝 놀라서 입이 떡하니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마구 떠들기 시작하였지요. 거봐요. 선생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공연히 아닌 척을 하셔.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였군. 까맣게 몰랐네. 과부가 나서서 아니라고 발뺌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지요. 숨어서 그럴 게 뭐 있누? 아예 이참에 식을 올려버려. 맞아. 기왕 이렇게 된 일이니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과부와 서당 훈장은 동네 사람들과 아이들이 축하하는 가운데 식을 올리고 새 살림을 차렸지요. 그 후 두 사람은 자식까지 낳고서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합니다. 효자와 명당. 옛날 홍주 고을에 김명사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했던 지관이 숨을 거두려 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있었던 김명사는 빙글의 웃음을 머금고 있었지요. 아버지 곁에 무릎을 꿇고 앉은 아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늙으면 죽는 것이 하늘의 뜻이다. 어찌 그리 슬퍼하느냐. 나는 하늘의 뜻을 따를 뿐이다. 아버지의 그런 말에도 아들은 좀처럼 흐르는 눈물을 거두지 못하였지요. 아들은 하늘의 뜻조차 원망스러운 듯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두 손을 붙잡고 입을 열었지요. 아버님, 평생 남에게 좋은 명당 자리를 잡아주셨지요. 그런데 정작 아버님께서 들어가실 맷자리를 잡아놓지 않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 아비가 들어갈 맷자리까지 스스로 잡아놓는다면 그 아들은 부모에게 무슨 효도를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을 남기고 김명사는 숨을 거두었지요. 아들은 아버지를 가까운 산에 임시로 모셔놓고 명당 자리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자신이 들어갈 맷자리를 스스로 잡아놓으면 아들은 부모에게 무슨 효도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잠시도 아들의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위하여 명당 자리를 꼭 찾아내야 한다는 굳은 결심을 하고 아버지 김명사와 쌍벽을 이루고 있던 가실에 살고 있는 이명사를 찾아가 보았지요. 아들로부터 김명사의 이야기를 듣고 난 이명사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명당 자리는 직관이 마음대로 골라주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지. 직관은 하늘의 뜻에 따라 움직일 뿐이네. 그러면서 이명사는 먼 산 위의 하늘을 바라보았지요. 한참 산을 바라보던 이명사는 언뜻 지나가는 말처럼 속삭였습니다. 자네 집은 올 가을 추수가 500석이라 했나? 네, 그렇습니다. 아들은 무심코 대답하고는 스스로 깜짝 놀랐지요. 이명사의 말 속에는 말로써 표현하지 않은 깊은 뜻이 숨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크고 높은 뜻이었지요. 하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한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추수한 500석을 모두 팔아 헐벗고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 도와주기 위해 길을 떠났지요. 전국 곳곳을 누비며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는 동안 아들은 굶주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가난 때문에 성실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비극을 보고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늦었는가를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고파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병들어 누운 사람에게는 치료를 해 주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진실된 마음이었지요. 결국 반년도 못 되어 빈손으로 돌아온 아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명사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이명사는 김명사의 아들 이야기를 듣고 나서 명당 자리를 찾아 산 속을 헤매었지요. 여러 날 산을 헤매던 이명사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웬 사나이가 땅을 파고 있는 것이었지요. 이 사람아, 아무리 어머니가 살아생전 방탕한 생활을 하였기로 가시덤불 사이에 묘를 쓰려 하면 어찌하는가? 내가 좋은 자리를 잡아주겠네. 땅을 파던 사나이는 행실이 나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아오던 여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맷자리를 파다 멈추고 이명사의 말에 따라 다른 곳에 무덤을 썼지요. 그런데 이명사의 말은 그 가시덤불 사이야말로 천하의 명당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인 김명사의 장례를 치르려고 그 자리에 초막을 짓고 아버지의 명복을 빌었지요. 그런데 초막을 지은 땅 속에서 남녀가 서로 다투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듣고 보니 남자는 아버지인 김명사고 여자는 행실이 나빴던 그 여인이었지요. 아들이 잡은 명당 자리를 빼앗았다는 그 여인의 목소리에 살아서 행실이 나쁘더니 죽어서까지 나쁘다고 꾸짖는 아버지인 김명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들은 다투는 소리가 계속 나자 곧 이명사를 찾아가 어찌하면 좋으냐고 물었지요. 그러자 그는 무릎을 꿇고 하늘을 우러러 보더니 하늘에서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아들은 이명사와 함께 아버지 김명사의 초막으로 다시 돌아왔지요. 그러자 하늘에서 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런 천하의 못된 괴집이로구나. 살아서 음탕한 짓을 일삼던 네가 어찌 명당 자리를 탐내는 것이냐. 너는 지금 이명사가 골라준 자리도 과분한 줄 알거라. 어서 썩 제자리로 물러가지 못할까? 벼락 같은 소리가 끝나자 여인은 소리를 한번 빽 지르고는 곧 사라져 버렸지요. 그러고는 바람이 나지막하게 일어나면서 어디서인지 아버지 김명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아, 정말 너는 내 아들로서 할 일을 다 하였구나. 장하다. 그리고 이명사, 자네는 친분을 버리지 아니하고 내 아들이 올바로 살아가는 법까지 가르쳤으니 정말 고맙네. 김명사의 목소리가 바람 속에서 사라지자 푸른 하늘을 감싸고 있던 구름 조각들이 일제히 흩어지면서 맑은 햇살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쇼심으로 차지한 명당 자리가 하얗게 빛나고 있었지요. 귀신이 가져간 액자. 옛날 조선시대 양씨성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글을 잘 짓기도 하였지만 글씨를 잘 쓰는 것으로 이름난 사람이었지요. 양씨는 산들을 오르내리며 경치 구경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양씨는 그 중에서도 금강산을 가장 사랑하였지요. 그래서 자신의 호도 복례라고 지었습니다. 금강산은 계절마다 불리는 이름이 각각 다르지요. 계절마다 다른 아름다움 때문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던 것입니다. 봄에는 금강산, 여름에는 복례산, 가을에는 풍악산,
그리고 겨울에는 계골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양씨는 여름에 금강산을 가장 좋아하여 호를 복례라고 지었지요. 양사은은 여러 곳들을 구경하고 나서 가모라는 호수 언저리에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옛날 9신선들이 산마루에서 바둑을 두었다고 하여 구선봉이라 불리는 곳에서 남쪽으로 내리뻗은 언덕 위에 양씨의 집이 있었습니다. 양씨는 아침 저녁으로 가모와 구선봉 그리고 동해바다의 아름다운 경치를 내려다보았지요. 경치를 보며 시도 읊고 글도 쓰며 지냈습니다. 하루하루가 신선히 사는 것처럼 즐거웠지요. 어느 날 양씨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의 이름 하나를 지어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몇 날을 두고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며 이름을 생각하였지만 이름 짓기가 쉽지는 않았지요. 며칠째 골똘히 생각하던 양씨는 갑자기 무릎을 탁 치며 하하 웃었습니다. 옳거니. 양씨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하늘에서 내려온 신선의 집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날아왔다는 뜻으로 날비, 올래, 정자 정자를 써서 비례정이라 지었지요. 얼마 후 양씨의 친구들이 비례정에 놀러를 오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주위의 경치에 다들 감탄하였지요. 과연 자네는 자연을 보는 눈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집을 지을 생각을 다 하다니. 그런데 자네 집 이름이 뭐라고 했지? 비례정일세, 날비, 올 내자를 썼지. 비례정이라고? 오라, 그러니 날아왔다는 뜻이로군. 자네가 신선처럼 하늘에서 날아왔다 이건가? 아, 그런데 집 이름이 쓰여진 액자가 붙어 있어야 하는데 어찌 보이지 않는가? 그렇구먼. 내 정신 좀 보게. 자네같이 글씨 잘 쓰는 사람이 당연히 멋진 글로 액자를 붙여 놓아야지. 알았네, 알았어. 어서들 구경이나 하고 술이나 한잔 하세. 친구들이 떠난 뒤 양씨는 오동나무 판을 준비했습니다. 멋지게 글씨를 써보리라 마음을 먹고 고래 수염을 모아다가 커다란 붓을 하나 마련하였지요. 양씨는 비례정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길게 들이쉬고 내쉬기를 반복하였지요. 그리고는 정성스레 먹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양씨는 온 정성과 힘을 기울여 날 빗자를 큼직하게 썼지요. 쓰고 난 뒤 글씨를 천천히 살펴보는 양씨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글자 그대로 정말 나는 듯한 기운이 넘쳐 흘렀지요. 스스로 생각해 보아도 훌륭한 글씨였습니다. 양씨는 심호흡을 하고 다음 글자인 레자와 정자를 힘있게 내리썼습니다. 그런데 빗자와 같이 잘 써지지가 않았지요. 붓을 쥔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몇 번이나 써보았지만 마음에 들지 않았지요. 화가 난 양씨는 붓을 내동댕이 치고 말았습니다. 나무판엔 오직 빗자만이 정성을 들인 탓인지 살아 움직이는 듯 하였지요. 양씨는 빗자 한 자만 따로 잘라내어 액자를 만들어 벽에 걸어 놓았습니다. 그 뒤 19년이 지났지요. 그 사이 벼슬길에 올랐던 양씨는 안변 부사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왕릉에 불이 붙은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황해도로 귀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양씨는 귀양 간 곳에서 3년쯤 살다가 결국 병든 몸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그런데 양씨가 죽은 날 비례정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큰 바람이 몰아치더니 비례정한 서재 문을 벌컥 열어젖혔지요. 그러더니 방 안에 있던 책이며
병풍, 액자 등이 바람에 날려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비례장을 지키던 노인이 깜짝 놀라 날아갈 법한 물건들을 얼싸안았지요. 얼마 뒤 바람이 잠잠해졌습니다. 날아올랐던 물건들이 모두 땅바닥에 떨어졌지요. 떨어진 물건을 줍기에 정신이 없던 노인은 잠시 숨을 돌리려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하늘 저 멀리 빗자가 적힌 액자만이 너울너울 떠 있었지요. 노인이 액자 뒤를 쫓아갔지만 액자는 점점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갔습니다. 동해 바다 쪽으로 날아가는 액자를 끝까지 쫓았지만 어디로 사라졌는지 보이지 않았지요. 나중에 양씨가 죽은 날짜와 시간을 따져보니 빗자 액자가 날아갔던 때와 똑같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온 정성과 힘을 다 쏟아낸 글씨라 아마 양씨의 혼이 그 액자를 불러간 모양이야. 비례정은 임진왜란 때 왜군들이 불을 질러 태워버렸고 지금은 빈터만 덩그러니 남아 비례장의 전설을 전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용과 줄 다리기를 한 사람. 의자왕 20년은 백제의 마지막 운명의 해였지요. 당나라의 소정방이 백제를 치려고 10만 대군을 이끌고 금강을 거슬러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소정방은 부여 백마강까지 화살 한 대 맞지 않고 계속 나아가고 있었지요. 그만큼 당시 백제 군사들의 힘은 보잘것없었습니다. 아무리 험한 바다라도 장군님께서 이끄시는 무적함대를 막을 수는 없지요. 그렇지 그래. 백제의 오합지졸들은 나 소정방의 적수가 아니지. 함대에 전속력을 내거라. 그런데 소정방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렇게도 잘 나가던 배가 지금의 낙하음이 있는 백마강 근처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 어떠라는 것이야? 어서 노를 저어라. 소정방의 명령을 받은 군사들은 있는 힘을 다하여 노를 저었지요. 하지만 배는 조금도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명령이 들리지 않는 것이냐? 어서 속력을 내라니까. 장군님,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뭐가 어째?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배가 어찌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냐? 소정방은 너무나 화가 나서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어서 노를 젓지 못할까? 소정방의 불호령에 10만 군사들이 모두 달려들어 노를 저었지요. 하지만 배는 꼼짝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장군님, 아무래도 무슨 사연이 있는 듯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잘 나가던 배가 갑자기 멈춰 서서 꼼짝도 하지 않겠습니까? 부하 장수가 소정방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고얀 일이 있나? 여봐라, 얼른 점쟁이를 불러오너라. 불려온 점쟁이는 한참 동안 강 물속을 들여다보며 점을 쳤습니다. 장군님, 지금 백제를 지키는 강의 신이 백제의 멸망을 막아보려고 우리 당나라 군대의 배를 잡고 있는 듯합니다. 그럼 어찌하면 좋겠느냐? 이 강물 속에 무엇이 있는지는 저도 모르옵니다. 이 근처에 사는 백제 사람을 잡아다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것이옵니다. 소정방의 명령을 받은 당나라 군사들은 배에서 내려 강둑으로 올라갔지요. 마침 노인 한 명이 강둑에 앉아 깊은 한숨을 쉬며 금강을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이제 백제는 망하는구나. 당나라 군사들은 노인을 억지로 잡아 배로 끌고 갔습니다.
군사들은 노인을 소정방 앞으로 끌고 가 꿇어앉혔지요. 네 놈은 이곳 백제 땅에서 나고 자랐으니 우리 배가 꼼짝도 하지 않는 이유를 알겠지? 이 강 속에 어떤 요물이 있는지 말하라. 노인은 소정방을 노려보며 말하였지요. 이 강에는 백제를 지켜주시는 신이 살고 계시오. 너무도 당당한 노인의 말에 소정방이 움찔하였습니다. 그게 어떤 신이냐? 이 강에는 의자왕의 부친 되시는 무왕께서 계시오. 뭐라? 이게 다 그 무왕의 조화란 말이냐? 그렇소. 백제가 망하는 것을 막으려고 무왕께서 용으로 변하여 당신들의 배를 잡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 그럼 어찌해야 그 용을 처치할 수 있겠느냐? 그 용을 처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소. 당신들은 지금이라도 당장 물러가시오. 물러가지 않으면 당신들은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이오. 노인은 한낱 늙은 농부에 지나지 않았지만 백제를 생각하는 충성심은 대단했습니다. 소정방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인을 꿰어보았지요. 하지만 노인은 머리를 저으며 게임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건방진 놈 같으니라고 당장 이놈의 목을 쳐라. 소정방은 노인의 기계에 다소 기가 꺾였지만 이대로 물러갈 수는 없었지요. 이번에는 다른 백제 놈을 잡아오너라. 당나라 군사들은 다시 강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마침 재물에 눈이 먼 백제의 젊은 관리 한 명이 길을 가고 있었지요. 군사들은 그 젊은 관리를 잡아 소정방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제 백제의 멸망은 코앞에 닥쳤다. 그러니 쓸데없이 반항하지 말고 내 명령을 따라라. 그러면 너에게 많은 재물과 높은 지위를 주겠다. 백제의 젊은 관리는 많은 재물과 높은 지위를 주겠다는 말에 귀가 솔깃하였지요. 어찌하면 우리 당나라 배가 움직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말해보거라. 백제의 젊은 관리는 웃으며 말하였지요. 그야 간단하지요. 백제의 무왕은 백마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니 백마를 미끼로 쓰면 용을 낚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백제의 젊은 관리의 말을 들은 소정방은 무릎을 치며 좋아하였지요. 소정방은 바로 백마 한 마리를 잡아다가 5자가 넘는 튼튼한 동아줄에 묶어 강 한가운데로 풍덩 던졌지요. 어서 물어라, 용아. 너랑 나랑 줄 다리기를 한번 해보자꾸나. 얼마 뒤 정말 동아줄이 팽팽해지더니 용 머리가 강물 위로 불쑥 솟아올랐습니다. 장군님, 드디어 용이 올라왔습니다. 마침내 용의 비명과 함께 소정방과 용의 줄 다리기가 시작되었지요. 소정방은 이를 악물고 동아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지만 승부는 쉽게 나지 않았지요. 이놈 어디 누가 이기나 끝까지 해보자. 소정방이 다시 있는 힘껏 동아줄을 잡아당겼습니다. 용은 동아줄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쳐보았지요. 얼마 뒤 용은 하늘로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러다가 밑으로 떨어지던 용은 바위에 머리를 부딪혀 숨이 끊어지고 말았지요. 당나라 군사들의 환호성이 강가에 가득했습니다. 결국 강 속에서 백제를 지켜주던 용도 허무하게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백제의 운명이 다한 것은 이미 정해진 일이나 다름없었지요. 용과 소정방이 싸울 때 끊어진 용의 꼬리가 공주의 한 마을에 떨어졌는데 썩은 냄새가 진동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때부터 강의 이름이
백마를 미끼로 용을 낚았다고 하여 백마강으로 바뀌었지요. 용이 떨어져 죽은 백마강 위의 바위, 즉 소정방이 용을 낚던 자리는 조룡대라고 불렀습니다. 지금도 조룡대에는 소정방이 용을 낚으려고 무릎을 꿇었던 자리가 움푹 파인 채 남아 있으며 용을 끌어올릴 때 생긴 동아줄 자국이 선명하다고 합니다. 호박 임금 이야기. 옛날 어떤 형제의 부모가 죽으면서 많은 유산을 두 형제에게 남겨주었습니다. 형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어서 넓고 좋은 땅은 자기가 차지하고 거친 산 비탈의 작은 자투리 땅을 동생에게 주었지요. 동생은 나이가 어려 아무것도 모르고 형이 주는 대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물을 댈 수 없으니 벼농사를 지을 수 없구나. 뭘 심으면 좋을까? 동생은 생각하다가 산 비탈에 밭을 일구고 호박씨를 구해 뿌렸습니다. 동생은 호박을 정성껏 키웠지만 제대로 다 자라기도 전에 산에 사는 원숭이들이 몰려와서 따먹어 버리는 것이었지요. 그동안의 노력이 모두 헛수고가 되었구나. 어떻게 하면 이 원숭이들을 혼내 다신 내 밭에 나타나지 않게 할까? 동생은 좋은 꾀를 내었습니다. 그는 곧 몽둥이와 징 그리고 호박 색깔의 자루를 하나 준비하였지요. 그리고 호박밭 가운데로 가서 몽둥이와 징을 들고 자루 속에 들어가 몸을 숨겼습니다. 원숭이들이 호박을 훔치러 왔을 때 징을 울려 깜짝 놀라게 하여 멀리 도망치게 만들겠다는 것이 그의 계획이었지요. 만약 달아나지 않으면 원숭이들 중 한 마리는 몽둥이로 때려버려야지. 그래야 다신 안 나타나겠지. 동생은 자루 속에서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원숭이들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그러다가 깜빡 잠이 들고 말았지요. 바로 그때 원숭이들이 나타났습니다. 원숭이들은 호박밭 속의 커다란 자루를 보자 모두 놀라고 기뻐하며 박수를 치고 발을 구르는 등 소란을 피웠지요. 엄청나게 큰 호박이야. 이렇게 큰 호박은 처음 보는 걸. 아마도 이건 호박 임금님이 아닐까? 원숭이들은 자루를 어깨에 메고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동생은 자루에 터진 구멍으로 밖을 내다보았지요. 마침 달이 밝아 동생은 수십 마리의 원숭이가 자기를 어깨에 메고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깜짝 놀라 징을 치려 하다가 원숭이들을 지켜보기로 하였지요. 원숭이들은 어느 바위 동굴 속으로 그를 데려갔습니다. 이미 동이 터오르고 있었지요. 원숭이들은 동생이 든 자루를 편편한 큰 바위 위에 얹어 놓았습니다. 바위 주위에는 작은 돌들이 쌓여 있었지요. 이건 원숭이들의 식탁인 모양이군. 주위의 돌들은 의자이고 말이야. 원숭이들은 곧 모두 그의 앞에 꿇어앉아 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호박을 먹기 전에 산신령에게 감사 기도라도 올리는 모양이군. 그때 동생은 그제서야 힘껏 징을 쳤습니다. 자루 속에서 갑자기 징 소리가 울려 퍼지자 원숭이들은 자지러질 때 놀라 모두들 동굴 밖으로 도망쳐 버렸지요. 동생은 자루 속에서 빠져나와 동굴 속을 둘러보았습니다. 동굴 속에는 수많은 호박과 과일 그리고 금은 보화가 가득가득 하였지요. 동생은 기뻐하며
자루 속에 금은 보화를 가득 넣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동생이 갑자기 부자가 되어 고래등 같은 집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는 소식은 형에게 알려지고 말았습니다. 그 녀석이 어찌 갑자기 부자가 되었단 말인가? 형은 의아하게 생각하고 동생을 찾아가 물었지요. 대체 돈이 어디서 난 것이야? 동생이 설명을 해주자 형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 그 호박밭과 내 논을 바꾸는 게 어떨까? 아주 좋은 논을 줄게. 동생이 팔을 내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그럼 형님이 큰 손해를 보잖아요. 이 녀석아, 바꾸자면 바꿀 것이지 웬 말이 그리 많아? 형은 동생을 윽박질러 억지로 넓은 논과 작은 호박밭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진과 몽둥이를 들고 자루 속에 들어가 호박밭에 누웠지요. 밤이 되자 호박밭으로 원숭이들이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더 큰 호박 임금인걸 어서 둘러매고 가자. 원숭이들은 형이 든 자루를 어깨에 메고 동굴로 향했습니다. 원숭이들이 냇물 위의 다리를 지날 때 형은 갑자기 설사가 나왔지요. 아까 저녁 먹은 게 잘못된 거야. 이를 어쩌지? 참으려고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은 그만 자루 속에서 설사를 하고 말았지요. 그러자 설사가 자루 밖으로 흘러나오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냄새야. 갑자기 이게 무슨 냄새지? 호박에게서 나는 냄새 같은데. 그럼 이건 썩은 호박인가 봐. 썩은 호박은 못 먹어. 당장 버리자. 원숭이들은 자루를 냇물에다 풍덩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지요. 형은 물속으로 가라앉으며 소리쳤습니다. 난 썩은 호박이 아니야. 하필이면 이렇게 중요한 때에 설사가 나올 게 뭐람?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